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여전히 일교차가 큰데 건강은 하셨는지요? 요즘이 어쩌면 더 건강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시절 아닌가 싶습니다. 가을은 꽤 깊어져 있네요. 가지에 달려있던 나뭇잎이 제법 바닥을 뒹굴고 있는 걸 보니 말입니다. 이럴 땐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반성하게 되지요. 네, 여러분, 그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지만, 남은 시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매주 감탄하고, 놀라지만 12주차 강의가 진행되는 날이군요.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강의로 신학적 통일 담론 1. 그래서 다음 주차까지 신학적 통일 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체제 전환과 정의라고 하는 수업 제목을 가진 이 과목이 이제 끝자락에서 과연 이 주제를 논의하는 이 수업의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신학적 담론이 통일 논의 과정에서 있어 왔는지, 그리고 보다 바람직한 차원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면 좋을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한반도 통일은 화해와 자유와 민족이 있는 통일입니다. 불안, 공포, 갈등, 이것이 제거된 상태의 통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을 위해서 화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자유가 무척 중요한, 당연히 민족이 중요한 그런 통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통일을 만난다? 준비 없는 통일을 기대한다? 그건 어떤 경우에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있는 통일, 그것은 패권이 아닌 화해, 힘이 아닌 자유, 의존이 아닌 자주를 훈련받고 이것의 기준을 두고 사안들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통일에 관한 신학적 담론 6가지를 소개를 하겠는데, 이 6가지는 두 개씩 서로 일종의 대결, 갈등, 서로 이것이다라고 서로 주장하는 관계 속에 있는 신학 담론들이죠. 먼저 패권 정치 신학이 있습니다. 반면에 화해 정치 신학이 있습니다. 이제 그 통일 담론이 정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정치 신학이라고 구분을 해서 살펴보지만 어떤 학자들은 패권에 중점을 둔 정치 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화해에 중점을 둔 정치 신학을 논의합니다. 이 두 개의 정치 신학 담론이 서로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실주의 평화론과 자유주의 평화 기획이 있습니다. 네.
평화를 추구하되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평화라고 하면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적 협의적으로 탈분단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와 그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한반도의 분단을 벗어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 문제는 당사자들의 문제다. 한반도의 당사자가 누구냐? 남한과 북한 아니냐?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자주적 탈분단, 분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논의, 즉 통일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권 정치신학 담론, 화해 정치신학 담론, 현실주의 평화론 담론, 자유주의 평화기획 담론, 국제적 협의적 탈분단 논의 담론, 민족적 자주적 탈분단 논의 담론, 이렇게 6가지로 추려서 신학적 담론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오늘 수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패권 정치신학 대 화해 정치신학, 화해 정치신학 대 패권 정치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는 아시다시피 이중적이고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고유의 정서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대치라는 다층적인 현실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같은 민족인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북한의 체제와 남한의 체제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는 각각의 체제 하에 지난 75년간 깊고도 깊게 그 체제들이 전착되어져 버려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치라는 아주 깊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하는 현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층적인 현실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이중적이고 복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지나친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아야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너 공산주의 아니야. 너 민주주의 아니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어. 너는 잘못됐어. 네가 잘못됐지. 그러면서 이게 이성이 아닌 감정을 앞세워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탈분단을 위한 작업으로서의 비핵화 작업을 이성적 시각으로 직시하지 않는 한 이 현실의 문제, 사실의 문제가 풀려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감정적 작업이 아닌 이성적 작업으로서의 정치적 작업인 거죠. 어찌되었건 남북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정치, 특별히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정치 혹은 정치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수업이 진행되어지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학은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신학의 입장에서도 정치적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고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죠. 물론 정치적으로만 풀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치적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의 입장에서도 그런가? 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은 그것이 인간적 과업이기 때문에 이미 신학은 정치적인 거예요. 모든 인간적 과업들은 그것들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정치적 상황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신학도 인간적 과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치적 작업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학은 정치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학자 도로시 쥘레는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정치신학이라고 하면서 정치신학을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정치신학은 신학적 해석학인데 이 신학은 실제를 존재론적 또는 실존론적 관점으로부터 해석하는 신학과는 달리 정치를 기독교의 진리가 그 안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포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의 이해하는 열려진 해석의 지평을 갖는다. 네. 결정적인 역할 또는 결정적인 영역으로서의 이해하는 열려진 해석의 지평을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절대 전제가 있죠. 절대 조건이 있죠. 기독교의 진리가 그 안에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기독교의 진리, 사랑, 정의, 화해, 화평, 화목, 용서, 뭐 이런 기독교의 진리, 복음, 네, 믿음, 소망, 이런 기독교의 진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 안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이 말하는 기독교의 하나님 탐구 학문이 이해하는 정치 신학인 거예요. 도로시 쥘레에 의하면 그리스도교가 권면하는 성도의 메시아적 삶이라는 것은 권력의 불균형을 구조화시키는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이요. 네. 그러니까는 누군가에게 권력이 더 가게 하고 누군가에게 있는 권력을 없애거나 적게 하는 이것을 통한 권력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메시아적 삶이다. 성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른 삶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피지배 권력에 대한 섬김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확장하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권리를 계속해서 빼앗아 온다고요. 네. 아니면 그 권력을 쓰지 못하도록 만든다고요. 이것이 권력에 탐하는 자들의 특징이고 태도예요.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을 피지배 권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피지배 권력은 권력으로부터 끊임없이 소외당할 뿐만 아니라 착취당하고 그리고 이용당한다고요. 이렇게 피지배 권력은 힘이 없는 이들인데 이 힘이 없는 이들에 대한 섬김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정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가난한 자와 고난받는 자를 향한 편파적 편들기가 정치적 성격을 가진 신학 그리고 교회가 드러내야 할 모습이다. 예.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고난받는 자를 향한 편파적 편들기. 그러니까는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좀 더 편이 되어주는 것. 이건 편파적이에요. 편파적인 것이 불공정하고 불의한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 이런 편파적 편들기.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권력자들하고 저항하는 것. 이것을 편파적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말한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거니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낮은 자와 없는 자와 빼앗긴 자와 소외당한 자의 편파적 정치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녀의 이해 같은 입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저항과 섬김과 편들기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른 이해를 가지는 입장들, 학자들이 있습니다. 크게 구분을 하자면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입장이 있고 화해 및 평화를 지향하는 입장이 있어요. 네, 그것이 패권 정치 신학이고 화해 정치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전자를 패권 정치 신학으로, 후자를 화해 정치 신학으로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패권 정치 신학은 정치의 속성이자 특징인 권력에 초점을 맞춰 신학의 전개를 이해하는 것으로 세상을 단순히 우적 관계로 이원하는 카를 슈미트의 정치 신학이 대표적이에요. 카를 슈미트. 카를 슈미트는 법학자인데, 독일의 법학자인데 신학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유럽의 전통이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학문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이용해서 자신들의 학문을 전개하는 전통이 있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를 슈미트도 법학자이지만 그의 신앙과 상관없이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네, 신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유럽의 학문을 공부하실 때 이게 뭐 신학자도 아닌데 신학을 이야기해?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신을 이야기하지? 어떻게 성서를 인용해서 자신의 논리와 이론을 전개하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유럽의 학문에서는. 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 많죠, 그렇죠? 네. 오늘 수업에서도 다루게 될 칸트. 칸트는 이미 신앙인이니까. 네. 헤겔. 네. 마르크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신학을 자유자재로 이야기하고 인용하고, 그리고 성서를 자유롭게 인용해서 자신들의 일반의 논리와 학문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독일의 헌법학자인 카를 슈미트의 정치신학, 그것이 대표적으로 세상을 단순히 우적관계로 이원화시켜서 자신의 정치신학을 전개합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적이란 바로 타인 이방인이 적이다. 매우 단순해요. 예, 나와 다르면 다 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 본질은 특히 강한 의미에서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적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충돌은 이미 규정된 일반적 규정에 의해서도, 또한 구개적이고 따라서 공정한 제3자의 판결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없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녀들도 혹은 부모들도 나와 의견이 다르면, 나와 입장이 다르면 적이라는 거예요. 예, 나와 의견이 같으면 동지고, 나와 의견이 다르면 적이라는 거예요. 매우 극단적이죠. 네. 그의 관심은 주권에 관한 것으로
주권은 무언가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지구의 지배력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란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라는 명제를 위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차용하지, 신학자에서 신학이라는 용어를 차용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신학이 말하는 신, 네, 그 신은 주권자인데, 주권자란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그 신학의 신의 이해에 의해서 자신의 정치 신학을 논의해 나가는 거죠. 이처럼 그에게 정치와 신학의 인접성은 주권에 의한 권위란 합리적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복종의 대상이고, 따라서 믿는 자 혹은 복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차별과 갈등, 투쟁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는 친구고,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져서 갈등하는 자는 다 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적, 저 사람은 나와 친구의 관계냐, 저 사람은 나와 적의 관계냐 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대별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행동이나 동기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특정한 정치적 구별이란 적과 동지의 구별이다. 아주 명확하죠. 네, 적이냐 동지냐. 이렇게 모든 관계를 적과 동지의 구별로 이해하는 태도는 한국교회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매우 일반적인 태도로 북한은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를 슈미트의 논지에 의해서 북한을 바라본다면 적이 되는 거죠. 네, 적이 되는 거죠. 네. 한국교회가 매우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죠. 이것은 패권 정치 신학의 태도로서 힘의 사용을 정당화해요. 힘의 사용. 이는 힘을 사용하는 건 뭐 저런 적에게, 저런 나쁜 집단에겐 당연히 사용해도 되는 것이다. 이건 정의의 문제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정의의 입장에서 정당하다. 이것을 좀 더 다른 용어로 말하면 정전론의 입장인데요. 예,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just war. 정전론의 입장에서 힘의 사용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담론인데요. 이런 담론으로 한국 사회는 물론 한국교회의 지배적 담론이에요. 그러므로 북한에 대해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한국교회에 있어 그 일반적 태도는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없어져야 하거나 제압되어야 할 상대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에 악인 북한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런 입장은 정당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대립의 정의라고 부를 수 있어요. 대립의 정의. 상대의 태도로 인해 발생하는 대립 현상은 상대의 책임이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정의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는 대립의 정의라고 부를 수 있죠. 예. 그래서 네가 잘못해서 우리가 대립관계가 형성이 됐으니 나는 그 대립의 현상을 제공하는 너희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겠다. 이것이 정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립은 갈등으로 인해 오는 것인데, 이 갈등의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립의 정당성은 하나님의 정의를 확보합니다. 네. 책임을 져야 할 저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대립의 정의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교회가 이처럼 힘의 사용과 대립의 정의를 주장하는 근거는 주로 종교 탄압, 특히 기독교 탄압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 핵 보유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종교 탄압, 인권 문제, 핵 보유, 이것이 힘의 사용과 대립의 정의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죠. 그렇다면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이념과 시장의 공유가 가능해진다면 힘의 사용과 대립의 정의를 주장하는 패권 신학의 자리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화해 정치 신학에서는. 네. 자, 그렇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 그리고 상대의 이념도 충분히 이해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받아들이졌던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동안에 주장했던 힘의 사용과 대립의 정의의 주장은 과연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대방의 질문인 거죠. 힘이 있는 사람들의 무력론이 패권 정치 신학의 내용이라면 힘이 없는 사람들의 무력론은 화해 정치 신학의 내용입니다. 화해 정치 신학의 입장은 상대를 정복하고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평화지향적 화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자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해이기 때문에 신학은 화해 및 평화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화해 정치 신학의 입장입니다. 주장입니다. 물론 화해가 무조건 봐주기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에 따라 타인의 고통을 제거하는 행위가 화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목적을 위해 힘의 사용과 대립의 정의를 정당화하는 패권 정치 신학의 정복주의적 태도와 승리주의의 행동과는 달리 반정복주의, 반승리주의의 입장이 화해 정치 신학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목적을 향해서 내용을 그리고 수단을 정당화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목적이 정당한 만큼 수단도 방법도 정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누누이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 정치 신학은 정복주의를 반대하고 승리주의 또한 반대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화해를 추구하고 그리고 화해를 통해 평화와 통일로 향해 나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화해 정치 신학의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화해 방식으로 대화를 통한 이해, 이해를 위한 대화, 대화로서의 설득, 이해로서의 타협, 설득과 타협으로서의 양보가 기본이어야 한다는 것, 방식의 기본이어야 한다는 것이 화해 정치 신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이해를 전제하지 않은 대화는 이것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할 뿐만 아니라 싸우자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하자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대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해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더 잘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윽박질러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전제로 한 그리고 대화를 하다 이해한 것들로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타협, 예. 그리고 설득과 타협으로서의 양보, 이런 것들이 방식의 기본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화해 정치 신학이 말하는 입장입니다. 화해 정치 신학의 이러한 입장과 태도는 그리스도교 평화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88년 2월 29일에 발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의 민족과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88선언이라고 약칭합니다. 이 88선언은 화해를 이야기하는 신학은 모두가 평화주의를 기초로 하여 말하고 있고 더욱이 말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 선언문의 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분단과 갈등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화해와 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인간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시켜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종말론적 미래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평화와 화해와 해방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세상,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신앙 고백하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신앙 고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에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교가 평화주의를 주장할 때 그 시작을 예수의 가르침에서 찾죠. 그리고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공유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또 찾죠.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학자 존 하워드 요도입니다. 이 요도는 평화주의를 십자가의 혁명적 복종이라고 하므로 예수의 가르침에 의한 철저한 평화주의를 주장합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위 그리고 말씀은 참으로 혁명적이었어요. 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뒤집어서 살라고 반대로 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혁명적인 행위이고 말씀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혁명적 복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적 복종, 십자가의 혁명적 복종. 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철저한 따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평화주의라고 하는 거죠. 거기 하나 더 붙입니다. 철저한 평화주의.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한 기독교적 평화주의는 우리의 순종과 궁극적 효율성 사이에 계산적 관계가 끊어진 그런 종류의 평화주의다. 하나님의 승리란 부활을 통해 오는 것이지 효율적인 다스림이나 생존의 보장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역사의 수호자로 생각하는 강박적 태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일단 그런 강박증과 세상을 움직여버리는 충동으로부터 벗어나면 비로소 우리 교회는 교회의 영역 밖에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들과 언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방식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서비스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서비스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혁명적 복종이라는 거예요. 요도의 평화주의는 그래서 전쟁을 철저히 거부하는 평화주의로서 전쟁은 문화를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도는 설명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형성된 기본적인 가정은
비록 전쟁이 한없이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문명이 파괴되는 것을 보는 것은 훨씬 더 나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게 이제 아까 설명했던 정전론, just war, 정의로운 전쟁론이에요. 따라서 전쟁은 문명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필연적이며 오직 전쟁만이 문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 논리에 따른 진술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 역사의 과정에 대한 예측이다. 기독교의 도덕적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논증 그리고 주장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세속 정치 논리다.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따라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도의 주장입니다. 남북관계에 있는 늘 긴장을 야기시키는 것은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여전히 한반도는 전쟁 중이라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탈분단의 방법은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요. 그러므로 과격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요도의 평화주의가 신학적이고 성서적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죠. 요도의 급진적 평화주의는 NCCK의 오랜 동안의 주장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서 오롯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NCCK는 정전협정 체결 50년인 2003년 7월 22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없애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이처럼 교전 상대 당사국인 교전, 그러니까는 전쟁을 하고 있는 당사국인 남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관련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하는 것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사실 관련 국가, 한반도의 당사자도 아니면서 관련 국가가 이미 되어져 버려 있는 남한의 지배권을 주장하고 지배권 행사하고 있는 미국, 북한에 대해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 이들의 보장에 의해서 사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의 사실은 승인 없이는 될 수 없다는 막막한 현실이 우리에게는 있기는 하지요. 어찌되었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후 NCCK는 2013년 10월 30일에서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WCC 10차 총회에서 WCC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이 성명서를 통해 2003년에 발표한 선언을 더 구체화하는 안을 내놓았고요. 2016년 4월 21일 한반도 평화조약안을 통해 전쟁 종료와 이행조치, 경계선과 평화생태지대, 불가침과 관계 정상화, 군비 통제와 비핵화와 비핵지대화, 평화관리기구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거론하므로 화해를 통한 한반도 통일을 추동하는 데 애써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 DMZ를 평화생태지대로 만들겠다고 선포한 그 근간에는 2016년 4월 21일 NCCK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 조약안 이것에 힘입은 바가 크죠. 네. 88선언이
그 당시 정부에 영향력을 미쳤던 것, 노태우 정부에 영향력을 미쳤던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동안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분위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통일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될지, 통일 방법론을 추구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한반도의 분단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죠. 분단의 상황을 공포감을 조성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악의가 수도 없이 통했어요. 네, 선거철만 되면 이런 분단의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태도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다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이게 통하지 않죠, 사실은. 이것을 통해 정치적 입맛을 들인 이들에 의해 분단의 고착화 작업이 이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단 고착화 작업에 패권 정치 신학은 손을 들어주고 있고요. 화해 정치 신학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패권 정치 신학이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거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평화를 원하고 통일을 원하는 것은 인정해요. 문제는 평화와 통일의 방법이 대결의 정의를 앞세운 힘의 사용의 정당화에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은 어떤 것이든 사용 가능하다? 이것은 기독교의 방법이 아니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결코 일반적 의미로 봐서도 화해가 아닐 뿐더러 성서적 화해는 더욱이 아니므로 분단을 탈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착화시키는 기획의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완벽하게 참여하고 있는 방식이 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분단을 탈시켜야 되는데 고착화시키는 거, 탈화시켜야 되는데, 네, 분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더 분단으로 만드는 그런 기획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패권 정치 신학에 자신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힘의 사용을 주장하는 한 분단 고착화 기획에 자신도 모르게 협조하고 있는 거죠. 네. 원한 것은 아닌데 분위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는 분위기와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이끌려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 출첵입니다. 오늘 소요서 다루는 6개의 신학담론은 무엇인가요? 네,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신학담론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현실주의 평화론과 자유주의 평화기획의 갈등입니다. 현실주의 평화론으로 가야 한다. 아니다. 자유주의 평화기획으로 가야 한다. 라고 하는 입장이 각각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의 현실은 힘 대 힘이 맞선 현실입니다. 한쪽이 자체 개발한 핵무기로 맞서면 다른 한쪽은 미국이 제공한 핵우산으로 맞서고, 한쪽이 핵무기 실험을 하면 다른 한쪽은 미국과 공조하여 경제제재 조치를 하는 등 누가 더 힘이 있는지를 겨루고 있죠. 힘 대 힘, 강 대 강이라는 힘의 사용의 정당성만이 분단의 현실의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욱이 한국교회는 이러한 힘의 사용을 북한의 인권 문제와 연관시키고 이를 사랑의 행위로 승화시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북한에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인권 탄압을 받는 분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유를 억압당한 형제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의 사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승인하고 있죠. 특히 힘의 사용을 공격적 힘의 사용이 아닌
수비적 힘의 사용을 주장할 때는 이를 평화주의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해요. 네. 우리는 이것을 현실주의 평화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라이놀드 니보가 이론하여 주장하는 기독교 현실주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보는 독일 출신으로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간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네. 이 라이놀드 니보가 주장한 이론이 기독교 현실주의인데, 니보는 기독교 현실주의에서 강제력이라는 힘의 사용을 정당합니다. 힘의 사용은 뭐 기독교 입장에서 정당하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 친밀한 사회적 집단과는 달리 규모가 있는 사회 집단은 강제력을 요구한다. 인간의 정신과 상상력에는 제한이 있고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초월해 타인의 이익을 추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응집력을 위해서는 힘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이게는 옳음을 위해서 힘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적 집단 안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불이익 당하지 않게 만들려면 힘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주장인 거예요. 예. 사랑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를 해요. 니보는 역사상 힘의 균형을 밑받침으로 삼고 있지 않았던 정의란 없었다 라고 주장하며 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사회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의 결집, 조직화가 그리고 균형이라는 두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힘의 결집 그리고 균형, 이 두 요소가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사랑과 연결시킵니다. 힘의 균형이라고 해서 사랑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사랑이 없이는 힘의 균형으로 인해 생겨나는 분열과 긴장을 이겨내기란 어렵다. 뭔가 아리송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으시죠, 여러분은? 네, 라이놀드 니보의 이 독특한 논리입니다. 이러한 니보의 주장에서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패권 정치 신학의 또 다른 역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으로서의 힘의 사용을 정당하지만 사랑이 없이는 힘의 균형은 어렵다고 고백하는 설명에서 폭력의 논리와 화해의 논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보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모순으로 가득 찬 평화주의인 거예요. 예, 폭력의 논리와 화해의 논리가 함께 만나서 논의되고 있다?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만남은 뭐 이해가 되지만 이게 함께 섞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으로 가득 찬 평화주의로 보이는 거죠. 일단 물론 사랑의 근사치적 접근으로서의 정의는 현실적 불가능성이 합리적 논리이지만 정전론의 입장에 있는 니보의 기독교 현실주의를 평화주의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뭐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입장에선 예수의 사랑을 말한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실현해내고자 하고 살아내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니보의 얘기예요. 사랑은 추구해야 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추구해야 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 이것을 성취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우리는 사랑을 하더라도 근사치적으로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 가까이까지 갈 수는 없지만
그대로 실천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정의가 사랑이기는 하지만 사랑이 없는 정의는 말이 안 되지만 사랑의 근사지적 접근으로서의 정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좀 어려우시죠? 조금 더 가볼게요. 물론 그의 주장에는 악을 행사하려는 상대의 힘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을 위한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강력한 힘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도 다른 불의를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숨겨져서 몰랐던 다른 불의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힘은 그 자체로 속성상 폭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폭력은 또 다른 의미의 불이거든요. 네. 힘의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힘이 갖고 있는 속성의 폭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것은 니보 자신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미국인들은 미국 자체의 권력 충동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려고 애써야 한다. 오래전에 이미 미국의 어떤 힘의 사용 안에 들어있는 폭력성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은 처음에 정당하게 사용된다 할지라도 힘의 속성이 폭력이 있기 때문에 이 폭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한 대 때린 사람은 두 대도 때릴 수 있고 세 대도 때릴 수 있게 돼요. 점점. 네. 어떤 권력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기 비판은 강대한 권력의 소유는 다른 나라에게 불의를 행하고 싶은 경향으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사실을 겸허하게 자각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미국의 힘의 사용을 정당하다고 신학적으로 뒷받침해 준 사람이 라이놀드 니버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학계에서는 라이놀드 니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의 정치학계에서 현실주의론을 주장하는 현실주의론 정치학자들에게 라이놀드 니버는 영웅입니다. 네. 그리고 일종의 현실주의 대부로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라이놀드 니버를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을 연구합니다. 그가 미국의 정치학계에 끼친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네. 그런 그가 강대한 권력의 소유가 다른 나라의 불의를 행하고 싶은 경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자각하는 데서 힘의 사용에 출발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니버의 주장이 이처럼 수비적 차원에서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신학이지만, 그러니까는 수비적 차원에서 힘의 사용을 정당화해요. 니버는요. 공격을 위한 힘의 사용이 아니라 수비를 위한, 이미 벌어지고 있는 불균형의 상황을 균형의 상황으로 만들자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비적 차원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공격적인 것이지만 이미 벌려져 있는 차원에서 불의를 제거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힘의 사용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비적 차원인 거예요. 이렇게 수비적 차원에서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신학이지만 그의 현실주의 평화로는 그 자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찬 인간의 본성과 역사 때문에 그의 주장들도 실현 과정에서 모순과 역설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차 있다. 왜?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니버의 신학적 주장이에요. 그도 인간은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차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의 말 안에 다시 모순과 역설로 가두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상 어느 것도 완전한 적이 없었기에 강제력을 통한 힘의 균형을 시도하는 일도 역시 모순과 역설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네. 불의와 부조리를 갖고 있는 인간이 불의와 부조리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의를 실천하실 수 있는 거죠. 실현하실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인 거죠. 네. 이렇게 모순과 역설의 무한순환 과정에 있는 현실적 평화주의라면 힘이라는 강제력이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버가 주장하는 담론이 탈분단을 도모하는 담론으로는 일신일불, 하나는 믿거나 한쪽은 믿을 수 있는 반면 다른 것은 믿지 못하거나 다른 쪽은 믿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하나는 믿을 수 있고 하나는 믿을 수가 없고, 한쪽은 믿을 수 있고 한쪽은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믿음으로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론이기 때문입니다. 니버의 힘의 균형으로서의 힘의 사용의 정당성 주장은 인간의 본성과 역사가 모순과 역설이기에 폭력이 악순환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면 임마누엘 칸트의 자유주의 평화계획은 어떤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칸트가 서양 철학의 분기점을 가지고 왔다는 것. 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는 칸트 이전의 철학 담론을 칸트가 다 흡수해서 칸트 이후의 철학 논의는 칸트를 통해서 전개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네. 칸트를 통하지 않은 서양 철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고 대부분이 인정하는 바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은 칸트로 통한다. 칸트에서 모아지고 칸트로부터 흘러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칸트가 자유주의 평화 기획을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위한 협력이 필요한 지금의 한반도 상황과 분위기에서 칸트가 제시한 영구평화론, 칸트는 영구평화론을 제시했고 영구평화론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책을 썼습니다. 이 영구평화론은 영원한 평화론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예. 그러나 우리 수업에서 일단 영구평화론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구평화론은 평화 및 화해 프로세스의 니버의 현실주의 평화론보다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정전이 아닌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칸트가 펼치는 평화론이 현재적이고 미래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평화에 대한 칸트의 사고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계몽주의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 절대주의의 체제를 반대했던 공화주의적 사고입니다. 칸트가 홉스의 평화 개념을 반대한 이유는 홉스의 시민평화나 국가 간 권력 균형에 의한 평화는 강요된 평화이고 불완전한 평화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되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평화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주의적인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국제평화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국제연합과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제연합기구의 창설을 주장했고 그래서 칸트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이것은 통일된 세계공화국, 세계 국가 수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연맹이나 법적 규제를 말한 것이죠. 이유는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법이 효력을 잃으면서 전제주의, 무정부주의로 귀결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칸트의 무정부주의에 대한 이해는 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칸트는 이런 입장에서 영구평화론을 주장을 하는 것이죠. 셋째, 자유무역이 평화를 보증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칸트는 자유무역은 전쟁과 공존할 수 없는 무역 정신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칸트는 자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 정말 자유주의자예요. 예, 자유주의의 신봉자라고 할까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그런 자유주의와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굉장히 수준과 차원이 높은 그런 자유주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말하는 자유의 개념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였어요. 네. 오늘 수업에서 다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커다란 개념이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있겠죠? 네. 이러한 자유무역 정신이 모든 국가로 확산되면 평화를 보증할 실제적 힘이 될 것이라고 보았던 거죠. 이러한 입장에 있는 칸트가 자신의 평화론을 영구평화론으로 명명하고 이의 내용을 이와 동일 제목의 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그래서 그 책의 내용 중에 제1장은 국가 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을 통해 국가 간 적대 행위의 휴전이 아닌 종식을 뜻하는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영구 평화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6개의 금지 조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6개의 금지 조항이 전쟁을 야기할 비밀 조항을 금지한다. 비밀 문서를 만들지 마라. 이명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다른 국가로의 강제적 통합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 강제 통합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를. 그다음에 상비군의 점진적 폐지. 군대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채 발행 금지. 전쟁을 위한 국채 발행 금지. 그리고 내정 간섭 금지. 그리고 비열한 적대 행위 금지. 이렇게 6개 금지 조항을 실천할 때 영구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2018년의 한반도 분위기는 칸트의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제1항을 인정하고 있다고 봐요. 예. 이게 2018년도에 그랬던 거죠. 예를 들면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담았을 뿐 아니라 평양 공동선언 채택 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도 함께 합의를 하였죠.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제2항을 남북한에 적용해 보면 이것은 남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남한과 북한은 1991년 9월 18일 제46차 유한총회에서 가입 결의안이 159개국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이 됐어요. 그럼으로써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고요? 이것은 유엔에는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남북한은 국제법상 각각 국가로 인정받은 셈이에요. 문제는 남북 각각의 헌법에는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남한의 헌법이 그래요. 이 문제로 인해 여야 간의 정치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정상회담의 성격이 국가 대 국가의 정상들이 만나는 것이라면 이러한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의 법의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국가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정상 간의 만남이 수차례 남북 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상을 인정을 했다는 건 국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미 정치적으로 국가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헌법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거지 주장이고, 그리고 통일 안 하겠다, 통일에 관심이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비조항 제3항의 상비군 폐지는 남북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 선언했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의 양해로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제4항의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한 국제 발행 금지는 북한이 분쟁을 목적으로 한 경제 성장이 아닌 민생을 위한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8년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후 수차례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한 바이기에 예비조항 제3항과 제4항은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서는 충족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또한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제5항에서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나 통치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여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칸트는 어느 국가에서 내부 갈등이 발생할 경우 외국의 간섭은 독립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자 공격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요. 물론 하나의 국가가 국내적인 불안에 의하여 둘로 나뉘어져 각자 별개의 독립된 국가를 주장할 때 그중 하나를 원조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국가의 제도에 대한 간섭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것은 7.4 남북공동성명 때부터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판문점 및 평양선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또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은 제6항을 충족시키는 충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칸트가 염려하는 문제인 최소한의 신뢰가 구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칸트의 영구평화론 제2장은 국가 간의 영구평화를 위해 확정된 조항 3개를 바탕으로 영구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건을 논하고 있어요. 영구평화를 위한 제1 확정 조항은 각 국가의 시민적 체제는 공화체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구평화를 위한 제2 확정 조항은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의 연방제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사악함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의 공법이 필요하듯 국가 간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으로서의 국제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칸트는 강조합니다. 자유로운 국가들의 상위에 특별한 종류의 연맹을 구성하는데 바로 평화연맹이라는 거죠. 세계공화국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이념 대신에 소극적 대안으로서 연맹을 제안한 거예요. 네, 세계공화국을 만들고 싶었던 칸트였지만 그것의 대안으로 국제연맹을 제안했습니다. 영구평화를 위한 제3확정 조항으로 세계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를 위한 제반 조건에 국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계국민법의 입장에서 모든 국민 상호의 방문권의 확립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열강의 식민지 경영을 엄격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우호의 조건이란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남한의 입장과 태도는 바로 이 칸트의 주장에 따르면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네. 이런 우호의 조건을 수용할 때 세계 각 지역이 서로 평화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런 평화로운 관계가 공법으로 뒷받침되면 인류는 세계 시민적 체제에 점차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속해 있는 권리인데 과거 유럽의 문명 국가들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지의 정복 과정에서 보여준 야만에 대한 자성에서 나온 것이에요. 예, 칸트의 정리죠. 살펴보면 남한은 칸트가 말하는 공화 정체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전제 정체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한은 공화정체로서 입법부로부터 집행권, 행정권을 분리시키는 정치적 원리가 작동하는 반면 북한은 전체 정체로서 국가 스스로 포고한 법률을 국가가 전제적으로 지배자에 의해 지배자 자신의 의지로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영구 평화를 위한 국내적 조건은 북한이 공화 정체를 도입해야 하는 선결 조건이 이루어져야 해요.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공화 정체로 북한이 변화한다는 것은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북한은 예고한 대로 변화를 시작했고요. 이 변화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감지하고 있어요. 단편적인 평가일 수 있지만 남한의 정상이 북한 민중을 상대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과 남한의 대기업 총수들이 2018년 9월 평양 방문과 함께했다는 것 등은 북한은 불변의 교조적 국가가 아닌 상황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국가임을 보여준 것이에요.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의 북한의 체제와 이념은 아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모든 것을 바뀌게 만들어요. 네. 이러한 북한의 현재의 변화는 또한 칸트의 국가 간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제3항, 세계시민법은 보편적인 우월을 위한 제반 조건에 국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봐요. 여기서 우월하는 것은 한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그가 평화적으로 처신한다면 그를 적대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적인 예로 평양의 외국인들의 방문도 허용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를 충족하는 것이죠. 네. 칸트는 1996년 영구 평화를 위한 비밀 조항을 추가하여 각 국가들은 행동 원칙에 관해 철학자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라고 주장을 펼칩니다. 그가 철학자니까. 칸트는 다 자기와 같은지 알아요. 그러면서 만일 무한히 전진하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공법의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의무이며 동시에 그렇게 실현될 희망에도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잘못 사용된 명칭인 평화조약, 사실상 휴전에 지나지 않는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에 뒤따르는 영구평화는 결코 공허한 이념이 아니며 우리에게 부과된 과제이다. 이 과제는 점차 해결되어 그 목표에 끊임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자신의 주장을 맺어요. 네, 굉장히 희망적인 평화주의자죠. 네. 2018년 이후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상황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이나 여전히 낙관과 비관 둘 다의 상황인 것은 사실이에요. 어쩌면 낙관은 소망이고 비관은 현실이라는 말이 더 득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칸트의 말처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은 결코 공허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수고 없이 얻는 열매는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지금은 씨를 뿌리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출첵을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칸트의 이론은 무엇인가요? 설명드렸죠. 네, 평화를 위한 칸트의 이론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국제적 협의적 탈분단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과 민주적 자주적 탈분단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맞붙어 있어요. 어느 것이 성서적일까요? 신학은 어느 쪽에 의미가 있을까요? 탈분단 논의가 분단 시점으로부터 된 것으로 본다면 논의의 기간은 짧지 않고 75년을 전후한다고 볼 수 있어요. 탈분단 논의가 최소한 75년은 됐다. 탈분단 논의의 대표적인 것은 상대의 붕괴를 통한 탈분단 논의였어요. 그러니까 붕괴론과 적화론, 그리고 흡수론이 대표적인 붕괴를 통한 탈분단 논의였어요. 이 중에서 붕괴론은 북한 붕괴론으로, 흡수론은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론으로
남한의 입장 또는 소망이었다면 적화로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론으로 북한의 입장이자 소망이었어요. 이렇게 남한, 북한 서로에게 붕괴를 통한 탈분단론을 주장을 해왔었다고요. 한동안. 그러나 남한과 북한이 각기 취하는 이러한 입장이 속으로는 여전할지라도 표면적으로는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통일을 기대하는 탈분단의 과정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탈분단의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핵 문제이지만 이미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쌍방이 만족할 요건이 충족이 되면 폐기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문제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데 있다. 탈분단의 주체가 당사자인가, 정전협정의 서명자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인가에 대한 다툼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비핵화는 언젠가는 돼요. 네, 비핵화가 안 되면 북한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핵화는 돼요. 언제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것들의 논의는 필요하지만 비핵화는 필연적인 거예요. 네. 어느 나라도 핵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이것은 이미 국제사회가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다가 쐈던 경험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가 없어요. 국제사회가 핵무기의 위험성도 알거니와 핵무기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외교용으로, 협박용으로, 방어용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하튼 없어져야 돼요. 전 세계의 핵무기는요. 핵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네. 핵발전소도 정말 인류의 재앙입니다. 예. 저비용 고효율 주장하지만 그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탈분단의 주체가 당사자인가 아니면 정전협정의 서명자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인가 하는 다툼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런 다툼의 최근의 예가 2018년에 여러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를 해제하는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Well, they want to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이라는 발언이에요. 네, 우리의 동의 없이는 해결될 수 없어. 미국이 동의하고 미국이 손을 들어줘야 해결돼. 그 누구도 까불지 마. 이런 발언이에요. 네. 그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여기는 오만방자한 언행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남한의 현실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우 슬픈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좋다고 마냥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미국은 우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손도 들어주고 손도 내밀고 하는 거예요. 예, 내 나라. 이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간 직후부터인데 이렇게 만든 결정적 동의는 미국과 한국이 1953년 10월 1일 조인한 뒤 이듬해 11월 18일 발효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어요. 이 조약 4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 합중국은 수락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을 겸용하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장악하게 되면서 한국은 군사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체결된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 이것을 줄여서 소파,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소파와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SMA에 얽매여 군사적으로 미국은 갑이 되어 있고 한국은 을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한반도의 탈분단의 과정이 국제적 협의에 좌우되며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이 진리처럼 회자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정전협정서는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사령관만 서명이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할 때 남한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시비에서도 남한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예요. 이 정전협정서를 서명하는 그 현장에 남한이 참석을 안 했다고요. 네. 그래서 뭐 이 시비가 붙으면 결코 남한은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다면 7사 남북 공동성명서를 시작으로 남북 간에 체결된 각종 성명서, 선언서, 합의서 등의 민족적 자주적 통일 논의 및 해결을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과연 유효할까요? 무엇보다 주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현실에서 민족적 자주적 탈분단 통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특히 우리 안에 내재화된 대미 의존성 혹은 대미 종속성이 큰 이유로 보여요. 김준영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미 동맹이 국제정치 구조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착화 또는 심지어 영구화의 경향을 보이는 데는 먼저 동북아는 남북 분단이나 주변 열강들의 새로운 안보 딜레마 발생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냉전 구조의 탈피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 동맹의 대체제 성격을 가진 미일 동맹의 강화는 북한 위협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동맹의 반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일본이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태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한반도의 상황을 갈등으로 부추기는데 일본은 이간질쟁이고 참으로 나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미국을 통해였고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얘기를 듣고 한반도의 문제를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긴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 변수로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미국이 여전히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정부의 국내 정치 필요성과 대외 정책의 중소성을 유지 및 강화하는 제도적 관성 때문이라는 대안적 설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미 동맹의 신화화 또는 사회 정체성화는 객관적인 외생 변수의 역할을 극단으로 악화시켜 왔다. 국내 정치의 한국 정부의 국내 정치의 대미 의존도. 네. 정부가 그렇지 않으면 뭐 야당이 그렇지 않으면 여당이 이런 식으로. 네. 뭐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이것을 미국 가서 알리고 돌아다니는 전직 의원이 있어요. 아이고예요. 이러한 한미 간의 비대칭 동맹 관계는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에 대미 종속성의 고착화 또는 영구화라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한반도의 남반부를 속국처럼 여기는 미국의 권력자들을 향해 당당하게 자주적 태도를 보인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대한 경제력과 군사력, 여기에 막강한 비밀 정보 기관까지 보유한 미국의 지배 세력에 저항했다가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라이놀드 니봇식 현실주의적 입장을 인정하는 것이 최선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분명 미국이 기획하여 실천하려는 식민 종속론은 윤리적일 수 없다는 거죠.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 미국의 입맛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결코 윤리적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여한 개인의 자율성과 같이 각 국가는 자율성을 선물로 받고 있기 때문이죠. 예, 칸트식으로 이해하는 자유예요. 그러므로 통일의 과정인 탈분단,
탈분단의 결과인 통일은 민족적 자주적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되 현실적으로 국제적 협의적일 필요가 있어요. 분단과 한국전쟁의 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의 요인이 절대적이고 이후 분단 체제가 고착화되어 갈수록 더욱 외부 의존도가 높아지게끔 되어 있으므로 외부 의존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라도 국제적 협의적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대한민국의 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정리를 보내주십시오. 세 번째 출첵입니다. 자, 레포트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다룬 6개의 신학담론을 유학하십시오. 그리고 이 중 어느 것이 기독교적인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주십시오. 11월 19일 목요일 24시까지 다음 이메일 주소로 A4 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늘 하시던 대로 첨부 파일 형식으로 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에서 다룬 6개의 신학담론을 요약하고 이 중 어느 것이 기독교적인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러 담론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에도 한반도의 문제는 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은, 북과 남은 거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관계예요. 전 통일부 장관인 김현철 전 장관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거울 앞에서 내가 웃으면 거울 속의 상대도 웃고 내가 주먹을 들면 상대도 든다. 그러나 주체와 객체는 분명하다. 거울 속 상대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울 속의 상대를 움직인다. 북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변해라.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2018년을 전후로 한반도 긴장은 완화되었지만 다시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늘 반복되던 일이죠. 이것은 남북 모두의 태도와 반응에 따른 일이었죠. 어느 한쪽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북한만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죠. 그동안 북한이 남한에 줄곧 주장한 것은 탈분단, 통일은 민족적 자주적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주장도 함께 해야 함께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철저한 민족적 자주적 탈분단 과정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외 의존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라도 국제적 협의적일 필요는 있어요. 그럼에도 민족적 자주적 입장이 기관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잡한 논의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늘 드리는 인사이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안녕.